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앵글이 좋다. 여기서 내리 꽂아버리네. 앵글이? 평소 때 이렇게 네가 지금 나한테 코프링 화나는데? 나오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어? 앵글이? 아, 뭐야? 앵글이라고 했잖아. 카메라 앵글이 좋다고. 앵글이 화가 났어요. 네. 요새 여름이라서 네. 성범죄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그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누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어디 무슨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도 나고 네.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맞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요새 실화탐사대하고 또 이제 유튜버 카라큘라 에서 그 촬영도 하고 뭐 굉장히 방송도 많이 한 이슈되는 사건이 있어요. 바리깡. 저도 그거를 시리타는분한테 내용을 보진 못했는데 우연히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보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만. 네. 네. 거기가 지금 그 상황이 되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마 이달 4일인가? 이번 달 4일에 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건이 진행되는데 네. 피고인 측에 이제 좀 돈이 많아가지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거는 저희가 사실을 확인한 바 없고 네. 우리가 한번 바리깡남 사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를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바리깡남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였나 봐요. 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외도를 의심했는지 그 피해자의 핸드폰도 포렌식을 맡겨가지고 조사를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 4박 5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네. 감금해놓고 이제 강간도 하고 그다음에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행동을 사실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MBC에서 그 뉴스에 나온 것 중에 공소장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장 내용 일부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죄명이 강간, 그다음에 카메라 이용 등 촬영, 그다음 촬영물 이용 협박, 그다음에 뭐 그 감금, 강요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된 게 바리깡으로 여성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 폭행에 해당하죠. 그래서 바리깡으로. 제목도 바리깡남으로 붙었고 저희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서는 뭐 실명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명이 나와요? 실명뿐만 아니라 뭐 인적사항도 다 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 요새 범죄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조심해야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건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가장 큰 범죄부터 말씀드려야 되니까 강간을 하면서 상처를 입혔다.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제 강간상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하기 위해서 때려서 멍이라도 입혔다. 그럼 강간 상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 그럼 특수 강간 상해죄. 그렇죠.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매우 이제 중대한 범죄죠. 네, 맞아요. 그죠? 첫 번째. 근데 공소장에는 강간 부분은 강간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간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강간을 저질렀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4박 5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폭행을 당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흔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리깡만 해도 바리깡만 위험한 물건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총체적인 강간 행위를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강간 상해까지도 사실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검찰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검찰 측에서는 이제 입증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면 어차피 예비적으로 재판부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강간 상해죄를 기소했지만 강간만 인정돼서 강간죄만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축소사유는 얼마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만약에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한다면은 또 기소해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만 떼서 기소를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 사실관계를 보니까 전혀 뭐
이제 상해한 부분하고 내지는 뭐 특수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더라. 그렇지. 라고 판별이 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더 큰 죄명으로 기소할 여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검찰은 강간 부분은 강간만 기소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협박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제 강요죄가 성립될 협박을 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형이 처할 수가 이 있습니다. 사건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뭐죠? 의무 없는 뭐 예를 들면 뭐 감금이 나가 뭐 하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랑 이제 손잡고 걸어야 돼. 그렇죠. 그런 발 맞춰야 부분은 돼. 라고 계속 이제 뭐 외부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시킨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죄는 거의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뭐 몇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강요죄로 걸자면 가능하겠다. 충분히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부심이 일으킬 정도의 협박령, 뭐 너 죽이겠다, 그렇죠. 뭐 부모도 다 죽이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그다음에 때문에 뭐 영상 까발리게 되는 내용도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강간 부분 얘기했지만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촬영을 이게 중요한 게 촬영 당하는 걸 피해자가 모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오케이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유로운 의사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동의를 받았을 리 없다. 그리고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카메라 그렇죠. 영등 촬영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설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간을 당하고 있는 의사 능력이 거의 박탈된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동의를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기 머리를 바리깡으로 미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미 이제 굉장히 큰 외포심으로 한국 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성립시켰겠죠? 그렇죠.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면은 7년의 징역형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서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맞아요. 강요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런 범죄들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강간 부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그 외에도 이제 촬영물을 이용 협박도 사실 되게 높아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상한이 35년인데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35년까지 법률상으로 30년. 상한이 30년인데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30년까지 법률상으로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미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가둬놨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그건 감금이 될 거예요. 나갔다고는 하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이런데 근데 가해자와 같이 그렇죠. 꼭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감금 부분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감금을 당하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뭐 이제 뭐 가해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감금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가 많겠죠. 그렇죠. 감금도 다 성립해요.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감금죄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가 되겠고, 네. 그리고서 이제 때리거나 때려서 다치게 한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상해죄.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때려서 다치겠다고 한다면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보면 처해질 수가 있겠죠. 피해자가 다친 거를 제가 확인한 거는 뭐 다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가 밀렸죠. 그 다음에 사실 머리가 밀린 거에 대해서는 성폭행이죠. 신체에 훼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고 학계에서도 그 의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폭행으로 산해죄로 보죠. 보진 않죠. 폭행으로 그렇죠. 보죠. 신체의 그 생리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훼손이 됐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위험물은 휴대해서 폭행했다 해서 특수 폭행죄 성립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반팔 입은 거에서 윗부분, 팔 윗부분에 멍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멍도 꽤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명백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된 건데 그렇지. 이 상해의 결과를 뭘로 발생시켰느냐에 따라서 단순 상해가 될 거냐 내지는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 상해가 될 거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위험한 물건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멍이 들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멍이 들게 했거나
피 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 뭐 진단주사를 끊지 않더라도 외관으로서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게 맞다라고 보고서 우리가 상해죄 인정하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 일반 상해죄라고 한다면은 7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특수 상해죄라고 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 머리 바리깡으로 민 거, 특수 폭행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또 꼼꼼하게 다 정리해. 완벽하죠. 그 이게 사실 범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성립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범죄 중에 몇 가지는 상한이 없는 유기징역도 있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죄들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수 강간 상해 내지는 뭐 강간 상해라고 한다면은 그게 가장 중할 테니까. 그렇죠. 특수 강간 상해라고 한다면은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10년 이상이니까. 그죠? 10년 이상. 10년 이상 30년 이하니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면은 4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그렇죠. 실제로 이제 상한은 45년까지 될 수 있죠. 뭐 그건 사실 특수 강간 상해든 뭐 강간 상해든 강간이든 중한 범죄가 그렇죠. 어떤 거든 간에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45년 이하가 되겠죠. 그렇겠죠. 물론 무기징역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상한이든 하한이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거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게 궁금한 게 있어요. 법률적으로 공부할 때 연수원 나올 때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계속 궁금했던 건데 왜 가장 중한 형에 정한 그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10년 이하의 범죄를 하나 저질렀고 10년 이하의 범죄를 또 저질렀고 20년 이하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그렇죠. 15년 이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재판에서 동시에 형을 선고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흡수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제일 큰 거에다가 몰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가중주의가 있죠. 가중주의라는 거는 제일 큰 거에다가 뭐 2분의 1까지 가중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상 비교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병과주의. 그냥 다 갖다 박아. 그냥 그래서 다 더해. 그렇지. 라는 게 미국식이죠. 미국식은 그래서 징역 200년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그 법률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2분의 1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처단형이 약간은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친피고인적인 친범죄자적인 그 처단형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덕분에 지금은 약간 미국형의 그 병과해가지고 처단형만이라도 좀 뭐랄까 최대한 많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것도 한번 우리 법률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형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다 1950년대 내지는 1960년대 초반 이럴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 때, 이제 막 일제에서 해방돼가지고 한 10년 살았다 이럴 때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식 사고방식이라서 그런지 피해자 보호에 전반적으로 미흡해요. 모든 법이. 이 형법도 그렇고요. 그다음 민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대표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것들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고 그 사람이 종전의 피해자가 종전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의 이상은 그겁니다.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분담할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너도 그냥 당했으니까 일부는 책임져. 약간 이런 병신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식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근데 꼭 그게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라는 그거에 반론하기보다는 옛날에는 약간 이제 노동력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회에서 아웃시키는데 그렇죠. 좀 아까웠겠죠. 근데 사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뒤엎으려고 하면 그게 뒤엎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미 진행되어 온 역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소한 거 하나씩이라도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뭐 벌금형은 말씀 안 드셔서 그렇지 강요죄는
5년 이하인데 벌금은 3천만 원 이하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폭행은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야.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 감금죄는 안 고치는 거야. 감금죄는 5년 이하인데 벌금형은 700만 원 이하야. 맞아. 징역형은 얼마나 60년 됐어. 강요죄나 감금죄가 5년 이하로 징역형은 똑같은데 강요죄는 3천만 원 이하고 감금죄는 700만 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적극적으로 뜯어 고칠 것을 고쳐 버릇하면은 조금 현실에 맞게 대승적으로 봤을 때 처단형도 옛날처럼 그냥 2분의 1 가중한다라고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변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잘 고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게 참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사는지 20세기를 사는지 모르겠는 게 잘해라. 아니 우리 그 얘기 항상 하잖아. 미성년자 의정가는 미성년자들이 사춘기도 빨라지고 빨리 크는데 13세였다가 16세로 오히려 빽했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빨리 고치잖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말이야 내 말은. 약간 이거는 이 말이 되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은 또 누군가는 이제 정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법률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이 이제 죄형 법정주에 맞춰가지고 이 법정형과 처단형 이런 것도 좀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깡남에 우리 집중해야 되잖아. 바리깡남 4일에 구속 기소됐으니까 첫 번째 공판기일 한번 보고 오면은 저희가 한번 영상 다시 켜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실제로 범죄지 앞쪽은 그 이제 피고인의 주소지가 구리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양주시청에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하겠죠. 네, 거기 뭐 재판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초호화 뭐 변호인단을 꾸렸다라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초호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떤 변호인이 선임됐는지 파악해가지고 바로 한번 영상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변호인 파악해가지고 영상 촬영 필요했어요? 아니 근데 그냥 단순히 초호화 변호인을 꾸몄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변호인 사회에 돈 많이 들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긴 합니다. 뭐 이제 법무법인 여러 군데를 선임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최소한 뭐 거기에서도 뭐 5-6명 정도의 담당 변호사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변호사 이름이 쭉 연서가 돼 있다 보니까 초보와 변호인을 뭐 6명이나 선임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1명일 수 있고 2명일 수 있고 3명일 수 있는데 이름만 연서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 팩트도 체크하고 그렇죠. 더불어서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자기 안 했다. 나는 다 동의를 받고 한 거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고인의 아버지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게 뭐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중범죄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카라큘라에서 파고 그 다음에 피해자 변호를 카라큘라랑 친한 그 빡친 변호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무료 변론을 한다고 해요. 무료로. 그러니까 한번 저희도 한번 카라큘라 그 영상도 보고 빡친 변호 영상도 보고 또 실제로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조회를 해가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죠.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